9년 전 봄날 최명자의 집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명자는 소파에 앉은 채 차갑게 그녀를 훑어볼 뿐이었다. 27이라는 나이에 비해 수수한 차림새였고 얼굴은 예쁘다기보다는 맑은 편이었다. 하지만 최명자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다. 사람은 결국 자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그녀가 수천 명의 고객을 상대하며 얻은 결론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명자는 찻잔을 내려놓고 혜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부모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어디에 사시는지, 형제는 몇인지. 질문은 간결했지만 날카로웠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다.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것, 사기죄로 3년을 복역했다는 것.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최명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진은 아버지와 다르다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나왔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다고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혜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저녁이나 먹고 가라고. 민수가 집까지 바래다 줄 것이라고. 저녁 식사는 고요했다. 혜진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고 민수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썼다. 최명자는 묵묵히 밥을 먹으며 가끔 혜진을 힐끗거렸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혜진을 사랑한다고, 이런 사람은 다시 만나기 힘들다고, 자신이 책임지고 잘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전과자 딸은 안 된다고. 민수는 그건 편견이라고, 혜진은 아버지의 잘못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편견이 아니라 경험이라고. 순자 언니의 조카도 전과자 집안 며느리를 들였다가 빚더미에 안고 이혼했다고. 그런 집안은 유전자가 다르다고 말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무릎을 잡고 애원했다. 자신이 평생 효도하겠다고, 혜진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최명자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다. 그녀는 아들에게 최후 통첩을 던졌다. 결혼하려면 집을 나가라고, 그리고 다시는 자신을 어머니라 부르지 말라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거냐고. 최명자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민수는 혜진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되뇌었다. 민수의 슬픈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후로 3개월 동안 민수는 혜진을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민수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섰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최명자는 아들의 팔을 붙잡았다. 나가면 정말 끝이라고,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라고 소리쳤다. 최명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곧 일어나 눈물을 닦았다. 자신이 옳다고,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4년이 흘렀다. 최명자는 가끔 아들의 소식을 수소문했지만 민수는 연락을 끊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했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민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통보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민수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차갑게 식어 있었다. 최명자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다. 그리고 혜진도 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최명자는 장례식장 직원을 불러 혜진을 내보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밤에는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가고 가끔 성당에도 나갔다.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최명자는 서울 외곽의 소유한 낡은 빌라 앞에 서 있었다. 월세 수입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지만 건물이 낡아서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빌라는 예상보다 더 낡아 보였다.
최명자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올라갔다. 1층, 2층을 지나 3층에 도착했다. 최명자는 오른쪽 끝 호실 앞에 섰다. 최명자는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다. 여자는 최명자를 보고 움찔했다. 9년 전 아들이 데려왔던 여자.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아냈던 여자. 혜진이었다. 최명자는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혜진이냐고, 정말 혜진이 맞느냐고. 최명자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고, 왜 연락도 없이 자신의 건물에 들어와 살고 있느냐고 물었다.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말했다. 밀린 월세를 내라고, 8개월치가 400만 원이라고, 당장 내지 못하면 나가라고.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곧 마련하겠다고. 최명자는 비웃었다.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고 맑은 목소리였다. 혜진이 황급히 안쪽을 돌아보며 괜찮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말했다. 아이는 최명자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최명자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얼굴. 동그란 눈, 도톰한 입술, 살짝 삐죽 나온 앞니. 모든 것이 민수였다. 정확히 말하면 민수의 어린 시절이었다. 최명자는 수없이 봤던 앨범 속 사진들이 떠올랐다. 그 사진 속 아이와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똑같았다.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가리켰다. 저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대답했다. 혜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최명자는 확신할 수 없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민수는 중학생 때 최명자에게 말했었다. 최명자는 그때 웃으며 말했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이름이 있느냐고, 제대로 된 이름을 지으라고. 최명자는 혜진을 똑바로 쳐다봤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일주일 안에 월세를 내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리고 돌아섰다. 그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민수와 똑같은 이름.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겼다. 똑같았다. 너무나 똑같았다. 최명자는 핸들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만약 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외아들 민수가 데려온 젊은 여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지만 여자의 이름은 혜진이라고 했다. 40년을 은행원으로 살아온 그녀에게 중요한 건 사람의 배경이었다. 지금은 출소했지만 일용직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는 것. 민수는 어머니의 표정을 읽고 황급히 변명을 늘어놓았다. 최명자가 차린 음식은 정갈했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혜진이 설거지를 거들겠다고 하자 최명자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손님이 할 일이 아니라고 민수가 차를 빼러간 사이 먼저 현관에서 기다리라고 말했다. 혜진이 나간 후 최명자는 민수를 안방으로 불렀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최명자는 아들에게 물었다. 결혼할 생각이냐고. 최명자는 차갑게 웃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갔다 온 집안의 여자가 무슨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았겠느냐고. 자신은 전과자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을 생각이 없다고.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다고. 자신은 아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아들이 불행해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고.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다. 그날 밤 최명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최명자는 어두운 거실에 앉아 시계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최명자는 안도했다. 아들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혜진과 결혼할 것이라고 어머니의 허락을 받지 못하는 게 가슴 아프지만 자신의 인생이라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다.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혜진을 이해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란다고. 그리고 문을 나섰다. 현관문이 닫히고 아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그녀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다. 밤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보며 혼자 울었다. 하지만 자존심이 그녀를 먼저 연락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리고 5년 전 어느 늦가을 밤 전화가 울렸다. 최명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몸이 얼어붙었다. 병원 영안실로 달려갔을 때 하얀 천으로 덮인 아들의 모습을 본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돌아오라고. 장례식장에는 민수의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 틈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최명자는 혜진을 발견하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 아들을 집에서 내쫓게 만든 여자. 최명자는 혜진에게 다가가 소리쳤다.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고. 여기 올 자격이 없다고.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뒷모습을 보며 최명자는 차갑게 생각했다. 이제 끝났다고. 그 여자와는 영영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민수를 화장하고 납골당에 모신 후 최명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40년 다닌 은행을 조기 퇴직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집에 틀어박혀 하루 종일 아들의 사진만 들여다봤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죄책감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자신이 아들을 죽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최명자는 겉으로는 일상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웃음을 잃었고 말수가 줄었다. 그리고 지금 9년이 흐른 늦가을 오후. 이 빌라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용으로 산 건물이었다. 4층짜리 건물에 각 층마다 원룸 2채씩 총 8채가 있었다. 특히 3층 오른쪽 호실은 8개월째 월세가 밀려 있었다. 처음 몇 달은 전화로 독촉했지만 세입자는 계속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최명자는 오늘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외벽 페인트는 벗겨졌고 계단 손잡이는 녹슬어 있었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었다. 301호.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소리가 울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다시 한번 눌렀다. 여전히 조용했다. 똑똑똑.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다. 틈새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최명자도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희미한 복도 불빛에 비친 그 얼굴.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봤다. 먼저 입을 연 건 최명자였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몰랐다고, 정말 몰랐다고. 집주인이 어머님인 줄 알았다면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최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고지 언제냐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그런 말을 들었는지 아느냐고 소리쳤다.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였다. 엄마 누구야? 최명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작은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문틈 사이로 남자아이가 얼굴을 내밀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머리카락에 소용돌이 위치까지. 민수가 6살 때 찍은 사진, 7살 때 유치원 졸업 사진. 조카라고. 언니 아이를 잠깐 맡아서 키우고 있다고. 최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고 직감했다.
아이가 정말 혜진의 조카일 수도 있었다. 남매끼리 닮는 경우도 있으니까. 최명자는 다시 물었다. 조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바다라고 김바다라고. 최명자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민수가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바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다고. 속초 바다에서 태어났으니 바다처럼 넓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라고. 그녀는 물었다. 정말 조카가 맞느냐고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고. 정말이라고 조카가 맞다고 말했다. 최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최명자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수와 똑같은 얼굴. 조카라는 혜진의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최명자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었다. 그리고 아까 본 아이의 얼굴과 비교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라면, 자신의 손주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다. 만약 정말 손주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 5년 전 장례식장에서 혜진을 쫓아낸 자신을 혜진이 용서해 줄까? 자신이 손주를 만날 자격이나 있을까? 최명자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민수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그녀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하나하나 넘겼다. 민수의 100일 사진, 돌 사진, 유치원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모든 사진을 다시 봤다. 그리고 확신했다. 그 아이는 민수의 아들이 분명하다고. 혜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왜 거짓말을 할까? 최명자는 생각했다. 혜진이 자신을 미워해서일까? 자신이 민수를 집에서 내쫓았으니, 자신이 장례식장에서 혜진을 쫓아냈으니 당연히 미워할 것이다. 그래서 손주를 숨기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최명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혜진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증거를 찾기로. 그녀는 사립탐정을 알아봤다. 하지만 곧 그만뒀다. 탐정을 쓰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빌라를 다시 찾아가 혜진과 아이를 관찰하기로. 기회를 봐서 아이와 대화를 나눠보기로. 그날 오후 최명자는 다시 빌라 앞에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 앉아 3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이 보이지 않았다. 최명자는 2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오후 4시쯤 문이 열리고 혜진과 아이가 나왔다. 혜진은 여전히 수척해 보였다. 아이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두 사람은 계단을 내려가 길을 걸어갔다. 최명자는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뒤를 따랐다. 혜진과 아이는 근처 슈퍼마켓에 들어갔다. 최명자는 입구 밖에서 지켜봤다. 혜진은 아이와 함께 라면, 우유, 빵을 샀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었지만 결제가 되지 않았다. 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른 카드를 꺼냈다. 그것도 안 됐다. 결국 현금을 꺼내 계산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아이는 초콜릿을 달라고 했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투정 부리지 않았다. 최명자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혜진이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저렇게 가난하게 살게 둘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슈퍼마켓을 나와 빌라로 돌아갔다. 최명자는 그들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차로 돌아왔다.
그녀는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혜진에게 다시 물어볼까? 하지만 혜진은 계속 거짓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까? 최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DNA 검사. 만약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침을 얻을 수 있다면 민수의 유품과 비교해서 친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명자는 민수의 칫솔을 아직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 5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흔적을 지울 수 없어서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최명자는 계획을 세웠다. 다시 빌라를 찾아가 혜진에게 월세 독촉을 하는 척하면서 아이와 접촉할 기회를 만들기로. 그리고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사용한 컵을 얻기로. 불법일 수도 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다. 다음 날 오후 최명자는 다시 빌라 3층에 올라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혜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최명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최명자는 냉정하게 말했다. 월세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 잠깐 들어가도 되겠냐고. 혜진은 망설이다 문을 열어줬다. 집 안은 좁고 어두웠다. 원룸이라 공간이 협소했다. 낡은 싱크대, 작은 냉장고,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다. 한쪽 구석에는 이불이 개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최명자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뛰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민수와 닮았다. 아이는 최명자를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목소리였다. 최명자는 테이블에 앉았다. 혜진이 물을 따라줬다. 최명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월세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번 주 안에 내지 못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정말 죄송하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최명자는 차갑게 물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도대체 돈을 벌 계획은 있느냐고.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기침을 했다. 심하게 기침하더니 손수건으로 입을 가렸다. 최명자는 혜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창백하고 수척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다. 최명자는 물었다. 아프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감기일 뿐이라고. 하지만 최명자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저렇게 심하게 기침하는 게 단순한 감기일 리 없었다. 혜진의 손등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손가락 끝이 유난히 창백했다. 최명자는 40년 은행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봤다. 중병에 걸린 사람의 기색을 알아볼 수 있었다. 혜진은 분명 아팠다. 심각하게. 최명자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통지서였다. 일주일 안에 밀린 월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혜진은 서류를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 달만 더 기다려달라고, 꼭 마련하겠다고.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8개월이나 기다렸다고,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그때 아이 바다가 다가왔다. 아이는 최명자를 올려다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주인이시냐고. 최명자는 아이를 내려다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민수와 닮았다. 특히 눈빛이 그랬다. 맑고 순수한 눈빛. 민수가 어렸을 때 그런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곤 했다. 최명자는 목이 메었다. 그녀는 겉으로는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렇다고 이 건물 주인이라고. 바다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엄마가 돈을 곧 드릴 거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아이의 말에 최명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른의 처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혜진은 황급히 아이를 말렸다. 바다야, 어른 말씀에 끼어들면 안 된다고. 하지만 바다는 계속 최명자를 올려다봤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애원이었다. 최명자는 시선을 돌렸다. 아이를 똑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일주일이라고, 그때까지 월세를 내지 못하면 나가야 한다고.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최명자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바다가 뒤에서 말했다. 할머니, 밥 드셨어요? 최명자는 멈칫했다. 돌아보니 아이가 염려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보고 있었다. 혜진이 당황해서 아이를 제지했지만 바다는 계속 말했다. 저희 라면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최명자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자신은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집주인인데 아이는 밥을 같이 먹자고 했다. 그 순수함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먹었다고 거짓말했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며 최명자는 눈물을 닦았다. 손이 떨렸다.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 눈빛, 그 표정, 모든 것이 민수였다. 최명자는 확신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손주가 분명하다고. 혜진이 아무리 부인해도 저 아이는 민수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최명자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의 사진을 봤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실을 밝혀내기로. 혜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 아이가 손주라면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자신이 민수에게 못해준 것들을 손주에게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며칠 후 최명자는 다시 빌라를 찾았다. 이번에는 다른 명목이었다. 그녀는 건물 보수 점검을 한다며 모든 호실을 방문했다. 혜진의 집에도 들어갔다. 혜진은 건강이 더 나빠진 것처럼 보였다. 기침이 더 심해졌고 걸을 때 비틀거렸다. 최명자는 집 안을 둘러봤다. 곰팡이가 핀 벽, 낡은 수도꼭지, 깨진 창문틀. 모든 게 낡고 허름했다. 하지만 깨끗했다. 혜진이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이 바다는 학교에 간 시간이었다. 최명자는 혜진에게 물었다. 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내년에 입학한다고, 지금은 집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자는 왜 유치원에 보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유치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최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다. 보일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도는 잘 나오는지 확인했다. 그러다 화장실 세면대에서 약통들을 발견했다. 진통제, 기침약, 그리고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는 강한 약들. 최명자는 약통의 이름을 몰래 핸드폰에 메모했다. 집으로 돌아온 최명자는 인터넷으로 그 약들을 검색했다. 모두 암 환자에게 처방되는 약들이었다. 특히 폐암 말기 환자들이 복용하는 것들이었다. 최명자는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폐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라니. 그래서 저렇게 수척하고 기침을 하는 것이었다. 최명자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다. 혜진이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저 어린 아이는 혼자 남겨질 것이었다. 만약 바다가 정말 자신의 손주라면 혜진이 죽은 후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가? 혜진의 가족은 어디 있는가? 최명자는 혜진의 배경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전과자.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었다. 최명자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그녀는 혜진의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지인을 통해 혜진의 과거를 알아봤다. 혜진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혜진이 어렸을 때 가출했다. 아버지가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후 혜진은 혼자 생활비를 벌며 대학을 다녔다. 졸업 후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민수를 만났다. 민수가 죽은 후 혜진은 회사를 그만뒀다. 출산 후 몸이 약해져서 일을 할 수 없었고 저축했던 돈으로 아이를 키웠다. 그러다 3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다.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항암 치료를 중단했고 지금은 진통제로 버티고 있었다. 최명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혜진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5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후 혜진의 삶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이 너무 잔인했다고 깨달았다. 최명자는 다시 빌라를 찾았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다. 혜진과 바다가 함께 있을 시간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바다가 문을 열었다. 아이는 최명자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최명자는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물었다. 저녁 먹었느냐고.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면 먹었다고 대답했다. 최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7살 아이가 저녁으로 라면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내밀었다. 반찬을 좀 해왔다고 같이 먹으라고 말했다. 바다는 눈을 반짝이며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갈비찜, 나물, 김치찌개가 들어 있었다. 최명자가 직접 만든 것들이었다. 혜진이 안쪽에서 나왔다. 그녀는 최명자를 보고 당황했다. 어머님, 왜 이런 걸 가져오셨느냐고 물었다. 최명자는 대답했다. 그냥 반찬이 남아서라고, 버리기 아까워서라고 거짓말했다. 혜진은 받을 수 없다고 했지만 최명자는 이미 바다가 봉투를 뜯고 있어서 거절할 수 없었다. 최명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바다는 신이 나서 음식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혜진은 어쩔 수 없이 그릇을 꺼내 음식을 담았다. 최명자는 앉아서 두 사람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바다는 갈비를 한 입 베어 물고 눈을 감았다.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최명자는 울컥했다. 민수도 어렸을 때 갈비를 좋아했었다.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다. 그리고 최명자는 그 순간을 봤다. 바다가 밥을 먹기 직전 오른쪽 눈썹을 살짝 찡그리는 버릇. 민수의 버릇이었다. 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밥 먹기 전에 항상 그런 표정을 지었다. 최명자는 그 버릇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바다가 똑같은 버릇을 하고 있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저 아이는 분명 민수의 아들이었다. 최명자는 혜진을 쳐다봤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최명자는 물었다. 정말 조카가 맞느냐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다. 최명자는 더 강하게 물었다. 거짓말 아니냐고. 저 아이가 민수의 아들 아니냐고. 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최명자를 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정말 조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바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최명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이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일어서며 말했다. 천천히 먹으라고. 자신은 이만 가겠다고. 혜진은 고맙다고 잘 먹겠다고 말했다. 최명자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바다를 봤다. 아이는 여전히 행복하게 밥을 먹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최명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다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썹 찡그리는 버릿 민수와 똑같았다. 혜진이 아무리 부인해도 최명자는 확신했다. 저 아이는 자신의 손주라고. 다음 날 최명자는 결심했다. 혜진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더 이상 돌려서 말하지 않기로.
그녀는 오후에 다시 빌라를 찾았다. 이번에는 혜진만 있었다. 바다는 놀이터에 나가 있다고 했다. 최명자는 혜진 앞에 앉아 말했다. 이제 그만 거짓말하라고. 바다가 민수의 아들인 걸 안다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정말 조카라고 반복했다. 최명자는 증거를 대기 시작했다. 바다가 민수와 똑같이 생겼다는 것, 이름이 민수가 원하던 이름이라는 것, 오른쪽 눈썹을 찡그리는 버릇까지 똑같다는 것. 혜진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다. 최명자는 화가 났다. 왜 계속 거짓말을 하느냐고. 자신이 손주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싫으냐고 소리쳤다. 혜진은 고개를 들어 최명자를 똑바로 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저를 전과자의 딸이라고 하셨어요. 민수와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 어머님께 제 아들을 보여드릴 수 없어요. 최명자는 할 말을 잃었다. 혜진의 말이 맞았다. 자신이 그랬다. 혜진을 거부했고 민수를 쫓아냈고 장례식장에서 혜진을 내쫓았다. 그런 자신에게 손주를 보여줄 리 없었다. 최명자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혜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혜진은 놀라서 최명자를 일으켰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최명자는 혜진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는 애원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바다가 정말 민수의 아들이냐고. 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네, 어머님. 바다는 민수의 아들입니다. 최명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손주였다. 정말 손주였다. 민수의 아들이었다. 자신이 5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손주. 혜진이 혼자 키워온 손주. 최명자는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혜진은 최명자 옆에 앉아 눈물을 흘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았다. 민수를 잃은 슬픔, 5년 동안 쌓인 그리움, 후회. 모든 감정이 눈물로 흘러나왔다. 한참 후 최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혜진에게 물었다. 왜 민수가 죽었을 때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손주가 있다고 알리지 않았느냐고. 혜진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저를 싫어하셨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쫓아내셨잖아요. 그런 어머님께 아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께서 바다를 거부하실까 봐 두려웠어요. 최명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자신의 잘못으로 5년 동안 손주를 만나지 못했다. 혜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최명자는 물었다. 왜 연락하지 않았느냐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느냐고.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어머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썼다고. 최명자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말했다.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바다를 함께 키우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저는 오래 살지 못해요. 폐암 말기예요. 의사가 몇 개월 남지 않았다고 했어요. 최명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혜진이 폐암이라는 건 알았지만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니. 너무 충격적이었다. 최명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치료는 받고 있느냐고.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돈이 없어서 항암 치료를 중단했다고. 지금은 진통제만 먹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자는 혜진을 꽉 껴안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모든 치료비를 대겠다고.
최선을 다해 치료받자고. 혜진은 최명자의 품에서 울었다. 그녀는 말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암이 온몸에 퍼졌다고. 이제는 바다만 잘 부탁한다고.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싸워보자고 말했다. 혜진은 미소를 지었다. 고맙지만 자신은 현실을 안다고. 이제는 바다의 미래만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밖에서 바다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은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된다고 했다. 최명자도 눈물을 닦았다. 문이 열리고 바다가 들어왔다. 아이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다. 할머니 아직 계세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를 안았다. 바다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최명자의 품에 안겼다. 최명자는 손주를 처음으로 안았다. 따뜻하고 작은 몸. 민수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이를 꽉 껴안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민수가 못다한 사랑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고. 혜진이 편안하게 떠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그날 이후 최명자는 매일 빌라를 찾았다. 그녀는 혜진과 바다를 위해 음식을 해왔고 생필품을 사다 주었고 밀린 월세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 혜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최명자의 완강한 고집에 결국 받아들였다. 바다는 최명자를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최명자의 가슴은 뜨거워졌다. 최명자는 혜진을 대학병원으로 데려갔다.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나빴다. 폐암이 사기였고 이미 림프절과 뼈로전이 되어 있었다.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항암 치료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완치는 어렵다고. 길어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최명자는 주저앉았다. 1년.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최명자는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했다. 혜진은 거절했다. 너무 큰 돈이라고. 어차피 얼마 살지 못할 텐데 그 돈을 바다를 위해 써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명자는 단호했다.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바다를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한다고 설득했다. 혜진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항암 치료가 다시 시작되었다. 치료는 혹독했다. 혜진은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몸무게가 급격히 줄었다. 입맛이 없어서 거의 먹지 못했다. 하지만 바다 앞에서는 웃으려고 애썼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아픈 내색을 하지 않았다. 최명자는 그런 혜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고통받는 며느리를 9년 전에 자신이 거부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최명자는 혜진의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혜진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바다를 돌보며 집안일을 도왔다. 먼지를 닦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하면서. 최명자는 이 좁은 원룸에서 혜진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마음이 무거워졌다. 옷장을 정리하던 중 최명자는 오래된 종이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다. 최명자는 허락 없이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다. 제일 위에 있던 건 낡은 액자였다. 유리가 금이 가 있었고 테두리는 색이 바랬다. 액자를 들어 올리는 순간 최명자는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민수가 있었다. 젊고 건강한 모습의 민수. 그 옆에 혜진이 서 있었고 혜진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다. 세 사람은 어딘가의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최명자는 그 현관을 알아봤다. 자신의 집 현관이었다. 그 빨간 대문, 왼쪽 화분에 심어진 고무나무 모든 게 자신의 집이었다.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뒤집었다.
뒷면에 연필로 쓴 글씨가 있었다. 민수의 글씨였다. 최명자는 민수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봐온 그 삐뚤빠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6년 8월 22일. 우리 바다 처음 할머니 보러 간 날. 최명자는 액자를 떨어뜨렸다. 액자는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더 심하게 금이 갔다. 2016년 8월 22일. 그날을 최명자는 기억했다. 민수가 집을 나간 지 1년쯤 됐을 때였다. 최명자는 시댁 제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 있었다. 3일 동안 내려가 있었다. 그러니까 민수가 그때 찾아왔던 것이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혜진과 함께 자신에게 손주를 보여주러 왔던 것이었다. 최명자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떨렸다. 민수는 돌아왔었다. 자신을 찾아왔었다. 손주를 보여주러 왔었다. 하지만 자신은 집에 없었다. 만나지 못했다. 그 후로 민수는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왜일까? 왜 다시 오지 않았을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혜진이 돌아왔다. 항암 치료를 마치고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액자를 붙잡고 있는 최명자를 보고 놀랐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혜진이 다가와 최명자를 부축했다.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혜진에게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고. 혜진은 액자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최명자 옆에 앉아 액자를 받아들었다.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바다가 태어나고 한 달 됐을 때예요. 민수가 어머님께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님께서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는 고집했어요. 어머님께서 손주를 보시면 마음이 풀리실 거라고 꼭 가야 한다고. 혜진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갔어요. 2016년 8월 20일에 처음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안 계셨어요. 이웃분께 여쭤보니 제사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셨다고 하더군요. 민수는 실망했지만 다음 날 다시 오자고 했어요. 8월 21일에도 찾아갔어요. 여전히 안 계셨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22일에 또 왔어요. 이번에도 어머님은 안 계셨죠. 그때 이 사진을 찍었어요. 민수가 혹시 어머님께서 돌아오실까 봐 현관 앞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끝내 만나지 못했어요. 최명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민수가 3일 연속 찾아왔다니. 자신을 만나려고 손주를 보여주려고. 하지만 자신은 집에 없었다. 운명이 잔인했다. 최명자는 물었다. 그 후로는 왜 다시 오지 않았느냐고.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님께 떳떳하게 가고 싶다고. 지금은 작은 회사의 평사원이지만 더 성공해서 당당하게 어머님을 찾아뵙고 싶다고.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공부했어요. 승진하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고집했어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제대로 된 사위가 되고 싶다고.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2019년 가을 민수가 드디어 승진했어요. 과장이 됐어요. 그날 민수는 너무 기뻐했어요. 이제 어머님께 당당하게 갈 수 있다고. 손주도 많이 컸으니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좋아하시던 갈비를 사러 갔어요. 제일 좋은 갈비를 사서 어머님 댁으로 가려고 했어요. 최명자는 숨이 막혔다. 갈비. 자신이 좋아하는 갈비. 민수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은 계속 말했다. 민수가 갈비를 사서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집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신호대기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들이받았어요. 민수의 차는 앞 차량과 충돌했고 민수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최명자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바닥을 쳤다.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혜진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을 찾아오던 길에 죽었던 것이다. 갈비를 사들고 손주를 데리고 당당하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던 길에 최명자는 온몸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내가 민수를 죽인 거구나. 만약 내가 민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내가 혜진을 받아들였다면, 민수는 승진하려고 무리하게 일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당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그날도 차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이다. 혜진은 최명자를 안았다.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음주운전자의 잘못이에요. 하지만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신이 민수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울부짖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다. 바다는 안쪽 방에서 자고 있었다. 아이가 깨지 않도록 두 사람은 소리를 죽여 울었다. 최명자는 혜진의 품에서 오열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한참 후 최명자는 혜진에게서 몸을 떼고 무릎을 꿇었다. 혜진은 놀라서 최명자를 일으키려 했지만 최명자는 단호하게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혜진아, 나를 용서해 다오. 내가 너를 전과자의 딸이라고 멸시했다. 민수를 집에서 쫓아냈다. 장례식장에서 너를 내쫓았다. 5년 동안 손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 민수를 죽게 만들었다. 나를 제발 용서해 다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최명자를 일으켰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민수도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죽기 직전까지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그래서 자신을 쫓아낸 거라고, 자신이 잘 되기를 바라셨던 거라고 말했어요. 최명자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었다. 민수가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니, 원망하지 않았다니. 그게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최명자는 혜진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혜진아, 내가 너에게 너무 잔인했다. 너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판단했다. 내 아버지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를 거부했다. 하지만 그건 내 편견이었다.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민수가 너를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민수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바다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최명자는 혜진을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다시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최명자는 혜진과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민수와의 추억들을 들려줬다. 민수가 얼마나 다정한 남편이었는지, 바다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지. 최명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울고 웃었다. 자신이 알지 못했던 민수의 모습들이었다. 혜진은 또 다른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다. 민수와 혜진의 결혼식 사진. 작은 식당에서 친구들만 모여 간소하게 치른 결혼식이었다. 민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바다가 태어났을 때 사진. 민수가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바다의 첫 돌 사진. 민수가 바다에게 케이크를 먹이고 있었다.
모든 사진 속에서 민수는 행복해 보였다. 최명자는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다. 민수는 행복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했던 것이다. 자신이 민수의 행복을 빼앗은 게 아니라 민수는 스스로 행복을 찾았던 것이다. 그 사실이 최명자에게는 위안이자 동시에 더 큰 슬픔이었다. 혜진은 또 하나의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낡았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가 죽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예요. 어머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하지만 전하지 못했어요. 최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편지를 펼치자 민수의 글씨가 보였다. 최명자는 눈물로 글씨가 흐려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아들 민수입니다. 3년 만에 편지를 쓰게 되네요. 어머니께서 화내실까봐 실망하실까봐 연락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혜진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바다입니다. 어머니 기억하시나요? 제가 중학생 때 했던 말. 아이가 생기면 바다라는 이름을 짓고 싶다고 했던 것. 어머니께서 이상한 이름이라고 웃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 이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어머니 혜진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어머니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전과자 집안 출신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고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혜진과 함께 행복합니다. 바다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과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성과이지만 어머니께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던 당당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와 함께 찾아뵙고자 합니다.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갈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데려가겠습니다. 어머니 손줄을 한번 안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혜진을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민수 올림. 최명자는 편지를 읽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부짖었다. 민수야, 민수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다. 용서해 다오. 제발 용서해 다오. 혜진은 최명자를 안고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울었다. 민수를 잃은 슬픔, 5년 동안 쌓인 그리움, 후회, 죄책감,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울음을 멈췄다. 최명자는 붉게 부은 눈으로 혜진을 바라봤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되자. 민수가 원했던 대로 너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싶다. 바다를 손주로 사랑하고 싶다. 우리 함께 살자.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어머니라 부르고 싶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저도 사랑하고 싶었어요. 최명자는 혜진을 꽉 껴안았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라고 속삭였다. 혜진은 최명자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바다도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가 바랐던 가족이 마침내 만들어졌다. 아침이 밝아왔다. 바다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보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엄마랑 같이 주무셨어요. 최명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바다야, 이제부터 할머니가 너희랑 함께 살 거야.
우리 가족이 됐어. 바다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정말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 가족이야. 할머니가 너를 지켜줄게. 바다는 최명자의 목을 안고 소리쳤다. 좋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최명자는 손주를 꽉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민수가 남겨준 선물, 바다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날 오후 최명자는 혜진과 바다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 집, 9년 전 혜진을 거부했던 그 집.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최명자는 현관을 열고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와,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혜진은 주저하며 들어섰다. 9년 전 이곳에서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최명자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었다. 최명자는 민수의 방을 바다에게 내어줬다. 먼지가 쌓여있던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침대와 책상을 들였다. 벽에는 바다가 좋아할 만한 그림들을 걸었다. 바다는 새 방을 보고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최명자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의 방에서 민수의 아들이 웃고 있었다. 혜진에게는 안방을 내어줬다. 혜진은 거절했지만 최명자는 고집했다. 내가 편하게 쉬어야 한다고 치료받으며 회복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혜진은 결국 받아들였다. 최명자는 작은 방에서 잤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했다. 집에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했다. 최명자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 김치, 나물, 그리고 갈비. 바다는 갈비를 보고 환호했다. 혜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수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었다. 최명자는 밥을 푸며 말했다. 민수도 함께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 넷이 함께 먹는 거라고.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식사 후 바다는 할머니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다. 최명자는 색연필을 꺼내 바다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바다는 가족 그림을 그렸다. 할머니, 엄마, 자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 최명자는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다. 바다는 물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최명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행복해서 그래. 할머니가 너무 행복해서. 밤이 되어 바다를 재우고 최명자는 혜진과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혜진은 최명자에게 부탁했다. 자신이 죽으면 바다를 잘 돌봐달라고, 아이가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 민수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최명자는 혜진의 손을 꽉 잡았다. 약속한다고, 바다를 지킬 거라고, 민수가 했던 것처럼 사랑할 거라고 말했다. 혜진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말했다. 어머님, 저는 이제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어머님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걸 알게 돼서 마음이 놓여요. 최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혜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그날 밤 최명자는 민수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가 혜진을 데려왔어. 바다도 데려왔어. 이제 우리 가족이야. 엄마가 늦었지만 내가 원했던 대로 혜진을 며느리로 받아들였어. 바다를 손주로 사랑할 거야. 민수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편히 쉬렴. 최명자는 아들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의 눈물만은 아니었다. 결심의 눈물이기도 했다. 자신이 민수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혜진과 바다에게 해주겠다는 결심이었다.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최명자는 아침 일찍 일어나 혜진과 바다를 위해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나물. 바다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밥을 먹으며 행복해했다. 혜진은 입맛이 없었지만 최명자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려 애썼다. 최명자는 혜진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기를 바라며 지켜봤다. 혜진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었다. 일주일에 2번 최명자는 혜진을 병원에 데려갔다. 치료 후 혜진은 기력이 없어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최명자는 혜진을 부축해 집까지 데려오고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혜진이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다. 혜진은 최명자의 손을 꽉 쥐고 잠들었다. 그 손에서 따뜻함과 위안을 느꼈다. 바다는 할머니가 생긴 것을 무척 좋아했다. 아이는 매일 할머니에게 달라붙어 놀아달라고 했다. 최명자는 바다와 함께 동네 공원에 산책을 나갔고 그네를 밀어줬고 숨바꼭질을 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 7살 아이를 돌보는 건 쉽지 않았지만 최명자는 행복했다. 바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5년 동안 죽은 듯 살았던 집이 다시 살아났다. 어느 날 오후 바다가 최명자에게 물었다. 할머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최명자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바다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최명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주 멀지만 우리를 항상 지켜보는 곳이야. 아빠는 거기서 바다를 보고 계신단다. 바다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아빠도 할머니처럼 나를 사랑해요. 최명자는 눈물이 났지만 참으며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바다를 무척 사랑하셨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셨단다. 바다는 환하게 웃었다. 그럼 나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한테 모두 사랑받는 거네요. 최명자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래, 너는 정말 많이 사랑받는 아이야. 그날 저녁 최명자는 민수의 앨범을 꺼내 바다에게 보여줬다. 이게 아빠 어렸을 때 사진이야. 바다는 신기한 듯 사진들을 들여다봤다. 할머니, 아빠가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최명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랑 아빠는 쌍둥이처럼 닮았어. 바다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다. 혜진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최명자가 바다에게 민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 이것이 바로 혜진이 바랐던 것이었다. 바다가 아빠를 기억하고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 혜진은 이제 마음 놓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석 달이 지났다. 혜진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은 계속 퍼졌다. 혜진은 점점 더 수척해졌고 걷기도 힘들어했다. 하지만 바다 앞에서는 여전히 웃으려고 애썼다. 최명자는 혜진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젊은 나이에 죽어가는 며느리를 지켜보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다. 어느 날 밤 혜진이 최명자를 불렀다. 최명자는 혜진의 방으로 갔다.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혜진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최명자는 침대 옆에 앉아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말했다. 혜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제가 죽으면 바다를 속초로 데려가 주세요. 민수가 태어난 곳이잖아요. 바다의 이름도 거기서 따왔고요. 민수는 항상 속초 바다를 그리워했어요. 언젠가 가족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으니 어머님이 대신 이뤄주세요. 최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한다고 바다를 속초로 데려가겠다고 그곳에서 민수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혜진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바다가 어머님과 함께 행복할 거라는 걸 아니까요. 최명자는 혜진을 꽉 껴안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다. 혜진은 최명자의 품에서 속삭였다. 어머님 사랑해요. 어머님을 어머니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최명자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한다, 혜진아. 너를 딸로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후로 혜진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일어나지도 못했고 음식도 거의 먹지 못했다. 의사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명자는 혜진을 집에서 돌보기로 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게 해주고 싶었다. 바다는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 걸 알았다. 아이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려 보여줬고 노래를 불러줬고 학교에서 배운 한글을 읽어줬다. 혜진은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힘들게 눈을 뜨고 바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었다. 어느 날 오후 혜진이 바다를 불렀다. 바다야, 엄마 말 잘 들어. 바다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곧 하늘나라로 갈 거야. 아빠가 있는 곳으로. 바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가지 마요. 혜진은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엄마는 항상 바다와 함께 있을 거야. 하늘에서 바다를 지켜볼 거야. 바다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자라. 알았지? 바다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은 아이를 꽉 껴안았다. 사랑한다, 바다야.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바다.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그걸 절대 잊지 마. 바다는 엄마의 품에서 흐느꼈다. 나도 엄마 사랑해요. 제일 많이 사랑해요. 최명자는 문 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혜진이 아이와 이별하는 모습. 너무나 잔인했다. 35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야 하는 혜진. 7살의 엄마를 잃어야 하는 바다. 최명자는 주먹을 쥐었다. 바다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혜진은 최명자를 다시 불렀다. 최명자는 혜진의 침대 옆에 앉았다. 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어머님, 서랍 안에 편지가 있어요. 바다가 10살 될 때, 20살 될 때, 결혼할 때 각각 읽어주세요. 제가 미리 써뒀어요. 최명자는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봉투가 있었다. 각 봉투에는 바다에게 10살 생일에, 바다에게 20살 생일에, 바다에게 결혼하는 날 등이 적혀 있었다. 최명자는 그 편지들을 보며 울었다. 혜진이 죽어가면서도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편지들을 썼던 것이다. 혜진은 계속 말했다. 그리고 민수 무덤에 저도 함께 묻어주세요. 민수 옆에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마 그렇게 하마. 너희 둘이 함께 있어라. 혜진은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늦게 혜진은 조용히 숨을 거뒀다. 최명자와 바다가 지켜보는 가운데 혜진은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바다는 엄마를 흔들며 울었다. 엄마 일어나요. 엄마 제발. 하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명자는 바다를 안아 올렸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부짖었다. 최명자도 눈물을 흘렸다. 혜진아, 편히 쉬어라. 민수가 있는 곳으로 가거라. 이제 아프지 않을 거야. 최명자는 혜진의 눈을 감겨주고 이불을 덮어줬다.
혜진의 얼굴은 고통에서 벗어난 듯 평화로웠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다. 혜진의 친구 몇 명과 최명자의 지인들이 찾아왔다. 최명자는 혜진을 민수의 곁에 모셨다. 납골당해 민수와 혜진의 위패를 나란히 놓았다. 두 사람이 드디어 다시 만났다. 최명자는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민수야, 혜진이 왔다. 내가 사랑했던 혜진이. 이제 너희 둘이 함께 있어라. 바다는 내가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라.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후 최명자와 바다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집은 너무 조용했다. 혜진이 없는 집은 텅 빈 것 같았다. 바다는 엄마 방에 들어가 혜진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다. 최명자는 아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며칠을 울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최명자는 바다를 위해 일어나야 했다.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 준비를 해야 했다. 내년이면 바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것이었다. 최명자는 바다를 등록하고 책가방을 사주고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다. 바다는 처음에는 엄마를 많이 그리워했다. 밤마다 악몽을 꾸고 울었다. 하지만 최명자가 옆에서 지켜주고 손을 잡아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아이는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는 법을 배워갔다. 혜진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봄이 왔다. 최명자는 혜진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렸다. 속초로 가달라는 부탁. 민수가 태어난 곳, 바다의 이름이 유래한 곳. 최명자는 결심했다. 서울을 떠나 속초로 이사하기로. 최명자는 서울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빌라는 팔았고 집도 처분했다. 필요한 물건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다. 바다에게 물었다. 할머니랑 바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야? 바다는 고개를 갸우뚱하다 대답했다. 엄마가 말했던 바다요. 아빠가 태어난 바다. 최명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우리 거기로 가자. 속초 바다로. 최명자는 속초에 작은 집을 구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의 작은 단층 집이었다. 마당이 있고 창문을 열면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다. 최명자는 그 집을 보는 순간 알았다. 여기가 바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이사한 날 최명자와 바다는 짐을 풀고 바닷가로 나갔다. 4월의 속초 바다는 아직 차가웠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파도가 철썩철썩 밀려왔다. 바다는 처음 보는 진짜 바다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머니, 바다가 정말 크다. 최명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모래사장을 걸었다. 바다는 파도를 보고 웃었다. 신발을 벗고 물가로 뛰어갔다.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소리쳤다. 할머니, 여기 진짜 시원해요. 최명자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다. 민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바다에서 놀았었다. 혜진도 바다를 좋아했다. 이제 바다가 진짜 바다에서 자라는 것이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최명자는 바다를 무릎에 앉히고 노을을 바라봤다. 아이는 조용히 물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도 저 하늘에 있어요. 최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기 있어. 너를 보고 있어. 바다는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아빠, 나 여기 왔어요. 진짜 바다 왔어요. 최명자는 아이를 꽉 껴안았다. 그녀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민수야, 혜진아, 보고 있니? 우리 속초에 왔어. 내이가 원했던 곳에. 바다를 데려왔어.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바다를 잘 키울게. 행복하게 키울게. 지켜봐줘. 그날 밤 새집 거실에서 최명자는 민수와 혜진의 사진을 꺼내 작은 재단을 만들었다.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꽃을 올렸다. 바다는 재단 앞에 앉아 부모님께 인사했다.
엄마, 아빠, 우리 새 집에 왔어요. 여기 바다가 보여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보고 싶어요. 최명자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기도했다. 민수와 혜진이 편히 쉬기를, 바다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세 사람이 행복하기를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바다가 최명자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고마워요. 나랑 같이 살아줘서. 최명자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할머니가 고맙지. 너를 만나게 해줘서.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그날 밤 바다를 재우고 최명자는 창가에 섰다. 어두운 바다 위로 달빛이 반짝였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최명자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바다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는 감사였다. 민수와 혜진이 남겨준 선물, 바다를 지킬 수 있다는 감사였다. 최명자는 속으로 다짐했다. 바다를 민수처럼 키우겠다고. 아니, 민수보다 더 사랑하겠다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의 아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바다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혜진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겠다고. 시간이 흘렀다. 바다는 속초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첫날 등교하는 아이를 배웅하며 최명자는 눈물을 흘렸다. 바다는 새 책가방을 메고 환하게 웃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최명자는 손을 흔들며 아이를 보냈다. 민수도 저렇게 학교에 갔었다. 이제 바다가 그 길을 걷는 것이다. 바다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다.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다. 선생님들도 바다를 좋아했다. 최명자는 학부모 모임에 나가고 바다의 친구 부모들과 친해졌다. 속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다. 주말이면 최명자와 바다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했다. 조개를 줍고 모래성을 쌓고 파도를 맞으며 놀았다. 바다는 바다를 사랑했다. 아이는 자신의 이름처럼 바다를 닮아갔다. 넓고 깊고 따뜻한 아이로 자라갔다. 어느 날 바다가 10살이 되었다. 최명자는 혜진이 남긴 편지를 꺼냈다. 바다에게 10살 생일이라고 적힌 봉투. 최명자는 바다에게 편지를 건넸다. 이건 엄마가 남긴 거야. 내가 10살이 되면 읽으라고 하셨어. 바다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엄마의 글씨가 보였다. 바다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사랑하는 바다에게 10살 생일 축하해. 엄마는 내가 10살이 된 모습을 보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분명히 넌 멋지게 자랐을 거야. 할머니가 잘 키워주셨을 거야. 바다야,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아빠와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났고 할머니의 사랑으로 자라고 있어. 그 사랑을 절대 잊지 마. 그리고 너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사랑해, 바다야. 엄마가. 바다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 최명자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혜진을 그리워하며 울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다. 혜진이 남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날 저녁 최명자와 바다는 제단 앞에 앉았다. 바다는 부모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엄마, 아빠 편지 고마워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세요.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학교도 재미있어요. 매일 바다에 가요. 엄마가 좋아하시던 바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최명자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기도했다. 민수야, 혜진아, 바다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아이로 자라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끝까지 지킬게. 최명자는 눈을 감고 속으로 다짐했다. 바다가 2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자신이 살아서 곁을 지키겠다고. 혜진이 남긴 편지들을 바다에게 전해주겠다고.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임무라고. 밤이 깊었다. 바다는 잠들었고 최명자는 다시 창가에 섰다. 달빛 아래 바다가 반짝였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다. 최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총총히 빛났다. 그중 가장 밝은 2개의 별이 나란히 빛나고 있었다. 민수와 혜진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최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혜진아, 고맙다. 바다를 남겨줘서. 할머니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줘서. 이제는 알겠다. 사랑의 조건은 없다는 것을.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용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할머니가 늦게 배웠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바다를 통해 너희가 가르쳐 준 거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최명자는 창문을 닫고 바다의 방으로 갔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최명자는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한다, 바다야. 할머니가 너를 지킬게. 민수와 혜진을 대신해서 할머니가 너를 사랑할게. 평생. 최명자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70대의 나이에 7살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 덕분에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다. 바다를 위해, 민수를 위해, 혜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최명자는 눈을 감았다. 민수와 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2 사람은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명자도 미소 지었다. 그녀는 평화롭게 잠들었다. 창밖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속초의 밤은 깊어갔고 작은 집에서는 할머니와 손주가 편안히 잠들어 있었다. 민수와 혜진이 남긴 사랑이 그 집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